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오늘은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돈의 해독제 2부 7부터 10위까지 법칙을 이야기해 줄게. 법칙 7.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작가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고통이 되었다고 해. 그럼 삶이 고통이란 저주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순간적이고 덧없지만 한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쾌락을 추구해야 할까? 쾌락보다 더 설득력 있고 매력적인 대안은 없을까? 우리 조상들은 다양한 나름대로의 답을 내놓았지만 명확한 언어로는 표현되지 않았대.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신화나 성경에 정리되어 있다고 작가는 이야기해. 여하튼 우리 조상들은 그 중에 만족지연이라는 개념, 즉 지금의 희생을 통해 미래의 이익을 얻는다라는 개념을 알아낸 거야. 현재의 충동을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이익을 얻는다라는 개념이지. 즉 쉽게 이야기하자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놀고 싶은 충동을 포기하고 공부하는 거야. 그럼 무엇을 희생해야 할까? 그리고 희생으로 미래가 나아진다는 가정을 가지니 아주 좋은 미래를 위하여 가장 이상적인 희생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처럼 성의 없는 희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니까. 한편 인간이 먹을 것이 풍부해지면서 공유의 개념이 생겨났다고 해. 즉 매머드를 잡는다고 생각해봐. 엄청나게 큰 매머드를 혼자 다 먹을 순 없으니까 오늘 내 매머드 잡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미래에 그들이 매머드를 잡으면 나에게도 공유해 주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 조상들은 공유를 해왔고 현대에도 공유를 잘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신뢰받는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즉 만족지연과 공유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야. 우리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보면 성공한 사람은 희생할 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느끼지. 그럼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최고 보상은 무엇일까? 작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이야기를 하며 아들이 너무 소중함에도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바친 아브라함. 그래서 결국은 숫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라고 한 하나님을 예로 들고 있어. 하나님은 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신 걸까? 작가는 여기서 지금 이 삶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그동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다시 거듭날 수 있다고 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다시 카인과 아벨로 돌아가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지만 카인의 원한과 치밀한 복수에 아벨은 사랑을 당하고 말았어. 즉 카인은 선에게 거절을 당한 것을 악에게서 얻기 위해 사탄의 손을 잡고 말았지. 하지만 그리스도는 광야에서의 40일 동안 깜깜한 영혼의 밤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오롯이 홀로 이겨내셨어. 인간의 몸을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싸우시며 온전히 본인을 인내하셨지. 굶주린 육체의 나약함, 권력욕 등등 차례로 이겨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그 유혹들을 물리치셨지. 그리고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어. 우리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절제하며 현재보다 미래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현재를 당신 의도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해. 그럼 어떻게 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바르게 행동하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면 의미를 찾게 되고 그 길을 따르는 것. 즉,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작가는 이야기해. 사실 이 법칙은 내가 가장 의문을 갖는 법칙이야.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 꼭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만 할까? 나이가 드니까
지금 행복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 법칙은 좀 젊은이들을 위한 걸로. 법칙 8.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작가는 젊었을 때 작은 아파트에 새를 들어 살았는데 집주인은 한때 폭주족 대장이었고 아마추어 전기 기술자였지만 예술적 감각은 뛰어난 사람이었대. 그런데 그는 심한 술버릇이 있었고 그 때문에 옥살이도 한 적이 있어 술을 멀리하려 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온종일 술독에 빠져 살았나 봐. 그 버릇이 도질 때는 모든 돈을 술 사는 데 써버리고 그 돈이 떨어지면 술을 사 먹기 위해 잡다구리한 물건을 팔려고 작가의 아파트를 찾아왔대. 한때 폭주족이었고 거기에 술 취한 집주인이 새벽에 물건을 사달라고 한다면 작가는 몇 번 물건을 사주다가 아내와 이야기한 후 그가 또 술에 취해 찾아왔을 때 단호하지만 조심스럽게 거절했대. 그리고 그에게 술을 끊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내가 계속 돈을 주면 그에게 좋지 않고 그가 아끼는 작가의 부인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대. 그러자 집주인은 15초 정도 작가를 응시하며 작가의 말 속에 비웃음, 속임수, 경멸과 무시가 있지 않은지 살피는 듯 하다가 작가의 진심을 알고 돌아갔대. 그 후 작가와 집주인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그러면서 작가는 주인은 언제라도 잃을 수 있지만 인격은 어디에서나 당신과 함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므로 당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최대한 명확하게 신중하게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충고해.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에게는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할 때마다 내적인 갈등과 나약함을 느끼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고 해. 우리가 종종 체면치레나 무지를 감추기 위해 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지. 이럴 때 주의 깊게 우리를 관찰하면 내적인 의기소침과 갈등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대. 작가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처음에는 하나의 작은 거짓으로 시작되지만 그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은 거짓들이 보태지고 그런 거짓에서 비롯된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 생각의 흐름을 왜곡하게 된다고 해. 그 왜곡된 생각의 결과를 감추기에 더 많은 거짓이 동원되고 필요할 때마다 거짓을 행하면서 거짓이 습관이 된다고. 그러면서 거짓이 성공을 거두면 교만과 우월의식이 따라오며 최종 단계에서는 신도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거기다 개인과 사회도 그런 거짓된 악의적인 힘에 짓눌리게 되고 관계는 무너지고 희망은 사라지게 되는 것. 즉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대. 태초에 하나님이 말로써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서 이 세계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도 말을 통해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야 해. 즉 진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여만 하는 거지. 우리의 삶이 꿈꾸던 것이 아니라면 진실을 말하도록 노력해봐야 한대. 혼돈에 사로잡힌 기분이라면 더욱더. 나는 사실 화이트 라이라는 말을 좋아했어. 선의의 거짓말. 그러나 이 법칙을 읽고 난 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지. 그리고 결심했어.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기로, 그러기 힘들다면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기로. 법칙 9.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여기서 작가는 조언과 진실한 대화의 차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 조언은 내가 상대방보다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낄 때 하는 것이래. 즉 애초부터 그렇게 멍청하게 살지 않았으면 그런 문제는 없잖아 라고 할 때. 그러나 진실한 대화는 상대방과 같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며 무엇보다도 말을 하기도 하지만 듣는 시간이 더 길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집중해 경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 또한 상대방의 대화를 집중해서 듣다 보면
상대방이 뜻밖의 것까지 말하게 되고 해결 방법이 나오며 그 해결 방법이 때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위대한 인본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경청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대. 우리 대다수는 경청하지 못한다. 그리고 경청하지 않고 섣불리 상대방을 평가하는 습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청은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용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경청을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해. 의견을 말하고 싶은 사람은 앞 사람이 말한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그 말을 한 당사자 마음에 들도록 간략히 설명한 후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정말 이 제안은 좋은 것 같아. 작가는 우리는 종종 상대방과 대화할 때 경청하기보다는 대화를 경쟁의 수단이나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설득하려는 의도로 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해. 이런 대화는 경청이 없는 대화지. 경청은 한 번에 한 사람만 발언하고 상대방은 주의 깊게 듣는 거래. 그리고 발언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지하게 개진할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지. 이런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화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동안에 마음속에서 그 사건을 정리하기 때문이야. 인간은 대화하면서 머릿속을 정리한대. 즉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정신이 망가지는 거지. 모든 물건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처럼 마음속에 있는 어느 것도 정리하지 못하게 돼.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대.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해. 그러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이 합해져 지혜로 변하게 된다고 작가는 이야기해. 고대 델포이 사제들이 소크라테스를 살아있는 자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래.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는 것이 이 9번째 법칙이야. 맞아. 나도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경우가 드문 것 같아. 이 법칙을 보면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상대방과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말이야. 나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정말 진실한 소수의 관계를 선호하는 편이야. 그 말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인 거지. 그들을 좀 더 진실되게 그리고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꼭 노력하고 제대로 실천해보고 싶은 법칙이야. 법칙 10.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작가는 오랜 세월 지난 인간의 지각체계는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을 받아들여 사물을 그 자체로 인식하지 않고 유용한 것 또는 방해되는 것 둘 중 하나로 구분해서 받아들인다고 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치 없는 개체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눈에 들어온 모든 사물에는 의미를 부여하며 인식한대. 즉 우리는 직관적으로 사물을 도구와 방해물로 보는 것일 뿐 사물과 대상 그 자체를 보지 않는다고 하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대상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인식될 목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아. 또한 우리 주변의 대상들은 그 자체로 개별적이고 제한적이며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해. 이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인식할 때도 마찬가지야. 차를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타는 순간 자동차는 자동으로 우리 자신이 되지. 누군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자동차 보닛을 쳤다고 상상해봐. 이것을 우리는 자동차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잖아. 이처럼 자아의 경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어. 자식이나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나 국가로까지. 한편 우리는 자동차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자동차를 단순히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도구로 인식할 때가 많아. 하지만 막상 자동차가 멈춰서서 고장이 나면 우리는 그때서야 자동차 안에 수많은 부품 그리고 복잡성에 대한 우리의 무지가 드러나고 말지.
즉 문제가 없었을 때는 몰랐던 세상의 복잡함이 실감나게 되는 거야. 즉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야지만 우리도 단순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작가는 우연히 불륜 현장을 목격한 아내에 대하여 이야기해. 그녀의 남편은 다정하고 근면하며 믿음직한 사람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굳건한 반석이 있다고 믿었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것이 어긋나기 시작된 걸까? 그동안 믿음직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에 대한 그녀의 판단은 옳았던 걸까? 과거의 어느 부분부터 기만이 시작된 걸까? 또 이로 인해 그녀가 맺은 인간관계 중 진실한 게 있을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가? 등등 의문과 혼돈에 휩싸이게 되지. 즉 이런 현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혼돈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믿기지 않겠지만 바로 그 혼돈을 똑바로 바라봐야만 한다고 작가는 충고해. 즉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아내는 자문해야 한대. 정말 남편의 외도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 강하지만 여러 가지 신호가 있었는데 외면한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미국의 그림책 작가인 잭 켄트의 용 같은 건 없어라는 이야기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이야기는 어느 날 아침 빌리라는 꼬마가 침대 발치에 앉아있는 용을 발견했어. 고양이만한 용이 사랑스러웠지. 빌리는 엄마에게 용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해. 하지만 엄마는 용 같은 건 없다고 하지. 그러자 빌리도 용 같은 건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 용은 점점 커져서 빌리의 팬케이크를 다 먹어치우고 금세 집 전체를 가득 차지할 정도로 커져. 그래도 용은 배가 고파 집을 통째로 들고 빵 냄새를 쫓아 동네를 돌아다녀. 빌리의 아빠가 퇴근했을 때 집은 없고 공터만 있었지. 아빠는 용을 추적해 도로에 있는 용을 발견하고 아들과 아내를 만나 엄마는 여전히 용은 없다고 하지만 빌리는 이번에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용은 분명히 있어요, 엄마. 큰 용이. 그러면서 용의 머리를 토닥여주지. 그러자 용이 점점 작아져서 다시 처음에 만났을 때처럼 고양이만해져. 그제서야 엄마도 용이 있다고 인정하고 왜 용이 커졌는지 빌리에게 물어봐. 그러자 빌리가 이야기해. 주목받고 싶어서겠죠라고. 이 이야기가 시사해주는 바처럼 우리는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씩 쌓아서 어디 한 구석에 처박아 놓아.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서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지. 그러나 이럴수록 불편한 감정들이 용처럼 점점 커져 가정을 기초부터 흔들어 놓는 거야. 이러기 전에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 서로 속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해야만 하는 거지. 너무 늦기 전에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버려두지 말고. 안 그러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용처럼 크게 갑자기 튀어나와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으니까. 작가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는 주제를 의식적으로 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해. 특히 까다로운 문제를 두고 대화를 할 때는 더욱 그렇다고 하네. 즉 예를 들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건 정확히 뭐뭐이다. 따라서 대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정확히 뭐뭐다. 등등. 즉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솔직히 털어놓음으로써 혼돈에서 질서의 세계를 끌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해. 불안과 혼돈에서 벗어나려면 정확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움츠리고 숨는다면 당신의 어두운 내면에 숨어있는 작은 용이 거대한 용으로 변해 당신을 단숨에 삼켜버릴 거라고 작가는 설명하고 있어. 즉 삶의 혼돈을 직시하고 정면으로 맞서라. 그리고 목적지를 정확히 설정하고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정확히 표시하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라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항상 솔직하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나는 이 법칙을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 특히 우리는 얼마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눈을 감고 솔직하지 못했나에 대해. 어떨 때는 귀찮아서,
어떨 때는 묻는 것이 두려워서 조그만 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키운 적은 없는지, 두려움을 극복하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법칙 11.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에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작가 연구실에 있는 토론토 대학 건물의 서쪽으로 얕은 계단이 길게 뻗어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탔었다고 해. 위험하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고통스럽게 나뒹굴기도 했지만 몇몇은 멋지게 착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곳에서 계속 도전을 하며 스케이트보드 타기를 즐겼나 봐. 위험하지만 계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능숙하게 타는 모습을 보면 작가는 본인이 타고 싶지는 않았지만 응원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그러나 누군가가 스케이트보드 스토퍼를 설치함으로써 도전적인 아이들은 재미를 잃었고 그것으로 인해 계단 자체가 멋없게 되어버렸대. 작가는 이걸 설치한 사람의 동기가 반인간적인 음험한 정신, 즉 도전적인 아이들은 재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계단은 흥물스럽게 만들어버린 그런 정신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해. 작가가 법칙 3에서 이야기했던 친구 크리스 기억나? 작가는 그러면서 친구 크리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 크리스는 극도의 자기 비하로 정신이 온전치 못했대. 특히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는데 그가 페어비에 정착하기까지 전학을 많이 다녔고 옮겨가는 학교마다 늘 원주민 아이들과 싸움이 났었대. 하지만 크리스는 백인들이 원주민 땅을 빼앗아서 그들이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 늘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해. 또한 크리스는 조금씩 세상과 멀어지더니 자기 존재에 대해 부정하고 삶에 대해 냉소적이었대. 그는 처음에는 남자를 증오하더니 여자까지도 혐오하게 되었지. 작가는 크리스가 좀 더 유연해지고 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를 설득하려고 애썼어. 그러나 크리스는 노력하고 하루하루 나아지려고 했었지만 그 상태는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했고 창의적이고 예리한 눈을 지녀서 훌륭한 단편소설도 쓰고 사진작가로도 뛰어났지만 결국 자살하고 말았어. 작가는 현재 사회는 남자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해. 부정적으로 말하면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더 반항적이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더 독립적이라고 해. 그래서 현재 교육 시스템 안에서 남자아이들이 더 위축되어 있고 그 결과 대학 개설 학과의 많은 부분에서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 비율보다 심각하게 높다고 해. 하지만 이것은 여성에게도 좋지 않다고 하네. 여성은 아이를 갖게 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보다 좋은 직장을 가진 남자, 특히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남자를 배우자라고 원한다고 해. 이런 것을 무시하고 공정함을 강화함으로써 남성에 대한 왜곡이 심해지고 많은 부분에서 남성을 적대시하고 있다고 작가는 이야기해. 건강한 여성은 소년이 아닌 남자를 원하며 여성이 강해지면 더 강한 배우자를 원하고 똑똑한 여성은 더 똑똑한 남성을 원한다고 해. 그래서 강하고 똑똑하고 매력적인 여성은 짝을 잡기가 어렵대. 그러면서 소년이 남성이 되려고 애쓸 때 방해하는 시대 풍조는 여성의 편도 아니고 남성의 편도 아니래. 어린 여성이 자립하려 할 때도 안 돼, 너무 위험해 라고 독선적인 목소리를 낼 거라고 하고 있어. 그러므로 강한 남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약한 남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지켜본 후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라고 하네. 즉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에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고. 나는 이 법칙을 이렇게 해석했어. 뭔가 도전해보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들을 막지 말고 응원해주라고. 작가의 모든 의견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법칙 12. 길에서 고양이를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재미있는 법칙이지? 그러면서 개들에게도 똑같이 해주라고 해. 그리고 작가는 키우는 개를 소개해줘.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라고 하면서 개들에게도 그러라고 한 것은 집단 패러다임을 피하고 싶어서래. 고양이를 좋아하는 그룹과 개를 좋아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져 개를 좋아하는 그룹이 혹시 반감을 가질까봐. 섬세하시지? 개도 무척 좋아하신대. 그러면서 작가의 딸 미카일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미카엘라는 어릴 때 다관절성 소아관절염을 앓아서 너무너무 많이 아팠대. 수술과 끔찍한 약물 치료, 재활, 그 과정에 고통을 덜어주는 마약성 약을 계속 먹어서 약물 중독까지. 작가를 비롯한 가족들이 힘든 치료 과정을 같이 하고 있었지. 하지만 삶은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가와 가족들은 하루에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 걱정하고 아파하기로 했대. 물론 계속 걱정과 불안이 들 때마다 다독거리며 그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에 충분히 걱정하고 다짐하는 방법. 나도 많이 공감이 되었어. 정말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아. 또한 큰 병이나 위기가 왔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간을 아주 짧은 단위로 생각하라고 해. 다음 주가 걱정되면 우선 내일. 내일도 너무 걱정되면 오늘 1시간. 그것도 너무 힘들면 지금 10분, 1분. 그러면서 우리는 한계를 가졌지만 강인한 존재라고 해.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정돈하고 그러면서 절대자의 선한 면을 보려고 해야 한다고. 개와 고양이가 다시 등장해. 개는 사람과 비슷하다며 사람의 친구이자 충실한 동반자라고 해. 하지만 고양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동물이라고 하지.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친근감을 표현하고 순수하고 독립적인 개체. 그러면서 이웃의 고양이에 대해 설명해줘. 그 고양이가 특유의 독특한 방식으로 친근감을 표현할 때의 기분 좋음. 그것은 뜻밖의 행운을 만난 것 같은 기분 좋은 날을 더 기분 좋게, 안 좋은 날은 그 순간이라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해. 즉, 이 12번째 법칙은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주위에 있는 순간의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 우리도 길에서 고양이를 만난다면 쓰다듬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번외로 아까 말했던 작가의 딸 미카엘라가 좋은 물리치료사를 만나서 훨씬 다리가 좋아졌고 결혼까지 해서 아이도 낳았다고 하면 책은 끝나. 그러면서 모든 것이 좋다, 지금 이 순간은. 작가의 힘든 삶 속에서도 지금은 좋은 순간이 있어서 기뻤어. 또 언제 고난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하니까 마음껏 누리셨으면 했지. 너는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에 어떤 법칙들이 마음에 다가와? 나는 2번, 3번, 4번, 6번, 8번, 9번, 12번이야. 작가의 글처럼 이 세상과 우리 삶은 혼돈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서 최대한 진실되게 자신을 아끼며 주변을 돌보며 조금이나마 질서 있게 삶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이 책의 모든 부분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 너, 우리가 노력한다면 고난 많은 삶 속에서도 의미 있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보다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헤매는 인생이지만 삶에 대한 방향과 태도는 이 책을 통해 좀 더 좋아진 것은 사실이야. 독후감 쓰기에는 어려운 책이고 양도 많아 내가 와닿는 부분만 요약했으니 너가 다시 시간 내어서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빠뜨린 부분에 좋은 이야기들도 다음에 같이 나누었으면 해. 다음 책은 모파상 단편선에 나오는 옷걸이야. 곧 다시 만나. 빠빠이.